여보, 나 지금 부모님 모시고 집에 가고 있어. 방 좀 준비해줘. 뭐, 우리 집에 오신다고. 갑자기? 응. 잠시만이라도 머무르셔야 할 것 같아. 모든 걸 다 이루셨으니까. 잠깐만. 우리 집이 작잖아. 딱히 손님 방도 없고, 그리고 희정이도 있는데, 그래도 당장 갈 곳이 없으신데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그럼 호텔에 모시면 안 돼? 거기가 더 편하실 것 같은데. 호텔이라니. 가족인데 무슨 호텔이야? 이상하네. 비밀번호가 안 되네요. 누구세요? 여보, 나야. 문이 안 열려. 비밀번호 바꿨어. 문 못 열어줘. 희정이 잠들었어. 미영아, 장난하지 말고 문 열어. 우리 부모님이 이러고 서 계셔. 나 장난 아니야. 갑자기 한밤중에 시부모님을 데리고 오면 어떡해? 내가 준비가 안 됐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문 열어. 싫어. 나 오늘 밤에는 절대 못 받아들여. 호텔 가라고 했잖아.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김태사는 현재 50대 중반의 보험회사 영업팀장입니다. 그는 타고난 영업 감각과 사람을 사로잡는 재치 있는 말솜씨로 회사에서 탁월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과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업계에서 그는 남다른 수완을 발휘하며 꽤 괜찮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영업의 신이라 부르며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품었던 진짜 꿈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농구 선수였습니다. 김태산의 아버지는 농구광이었습니다. 집안 어디를 가도 농구공이 굴러다녔습니다. 산골에 살았던 그들에게 제대로 된 농구 코트는 사치였지만 아버지는 마을 빈터에 직접 나무로 농구대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김태산이 걸음마를 떼기 시작할 무렵부터 그 공터에서 아버지와 함께 공을 던지며 놀았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태산아, 손목 스냅을 더 활용해. 그렇지.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의 재능을 일찍 알아봤습니다. 김태산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그의 가족은 농구부가 있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체계적인 코칭 아래에서 농구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저기 봐봐. 저 범위 프로 선수랑 똑같지. 저거 봐. 우리 태산이 농구 DNA가 흐르는 게 틀림없어.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김태산은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중국집을 운영하던 부모님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김태산의 농구 훈련에는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아들이었던 그는 원래도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지만 농구의 재능을 보이자 부모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태산아, 새 농구화 신어봐. 이번에 나온 최신 모델일의 발목 지지도가 좋아서 부상 방지에도 좋대. 어머니는 매달 장사 수익의 상당 부분을 김태산의 장비와 훈련비에 할애했습니다. 시합이 있는 날이면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응원을 오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던 아버지지만 아들의 경기만큼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땀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나오면 언제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태산이 오늘도 한 수 위였다. 그 패스 보고 감독님도 깜짝 놀라셨을 거야. 아버지는 항상 김태산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상치료와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까지 따서 직접 아들의 컨디션을 관리해 주었습니다. 매일 밤 훈련이 끝나면 근육 이완을 위한 마사지를 해 주었고 작은 부상이라도 생기면 밤새 지켜보며 간호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헌신적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운동선수의 영양 섭취에 관한 정보를 찾아 식단을 짰고 단백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김태산의 건강을 위해 전통 한약재를 구입해 직접 다리기도 했습니다. 이거 먹어. 태산아, 근육 발달에 좋은 약재를 넣어서 다렸어. 좀 쓰지만 꾸준히 먹으면 체력이 달라질 거야. 중학교에 들어간 김태산은 교내 농구부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신체 조건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투지와 경기 이해도는 또래 선수들을 압도했습니다. 지역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때 부모님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전국 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대학 스카우터들이 그의 경기를 보러 오기 시작했고, 결국 명문대학의 스포츠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산의 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태산아, 이제 프로까지 가는 건 시간 문제야. 내 재능이면 충분해? 아버지의 확신에 찬 말에 김태산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대학교 농구팀에서도 그는 주전으로 활약하며 프로 무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는 것. 그의 앞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김태산의 농구 실력은 빛났습니다. 1학년 때부터 주전으로 발탁된 그는 2학년이 되자 팀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코치는 그를 팀의 심장이라 불렀고 스포츠 신문에서는 농구계에 떠오르는 별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농구 인생은 순풍의 돛을 단 배처럼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태산이 이번 시즌만 잘 마무리하면 내년에 프로팀 스카우트들이 줄 서 있을 거야. 너만한 가드가 없거든. 감독의 이런 격려에 김태산은 더욱 열심히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새벽 러닝으로 하루를 시작해 밤늦게까지 슛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그 노력은 곧 결실을 맺어 대학리그에서 최고의 득점왕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전국대학농구대회 준결승전에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경기 종료 2분을 남기고 동점 상황. 김태산은 결정적인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상대 수비수 2명 사이로 몸을 날렸고 그 순간 누군가의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착지 과정에서 오른쪽 무릎이 비정상적으로 꺾이는 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태산의 비명소리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코트로 뛰어들었고 그는 들것에 실려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반월상 연골 손상,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최소 6개월은 코트에서 뛰는 걸 잊으셔야 해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김태산은 마음속으로 6개월이면 다음 시즌에는 복귀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에 전념했고 부모님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그를 간호했습니다. 태산아, 조금만 더 힘내. 내가 이런 것쯤이야 이겨낼 수 있어. 우리 아들 의지력은 누구보다 강하잖아. 아버지의 말을 새기며 김태산은 악착같이 재활에 매달렸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5개월 후 그는 마침내 코트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몸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뭐지? 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할 때마다 무릎에서 예리한 통증이 느껴졌고 점프 후 착지할 때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빠른 돌파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예전의 날렵함과 폭발력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래도 김태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연습이 끝날 때마다 무릎은 풍선처럼 부어올랐고 밤이면 수시는
통증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연골 부분이 예상보다 더 손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 선수, 솔직히 말하자면 예전처럼 경기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더 악화되면 평생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진지하게 은퇴를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팀 닥터의 조언은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코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산아, 넌 정말 좋은 선수였어. 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해. 내 미래를 생각해봐. 그 말은 사실상 팀에서의 방출을 의미했습니다. 김태사는 무너졌습니다. 농구는 그의 정체성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꿈을 잃은 그는 세상과 단절했습니다. 기숙사 방에 틀어박혀 몇 주를 보냈고 수업도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술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걱정된 부모님이 찾아왔지만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잠든 김태산을 깨운 것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태산아, 문 좀 열어주겠니? 아버지랑 얘기 좀 하자. 한참을 망설이다 그는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는 걱정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못해요. 농구 못해요. 그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좌절과 상실감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 이제 농구 그만둘래요. 그냥 일반 회사에 취직할게요.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태산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 내 인생에서 농구를 빼면 뭐가 남는다고.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거야.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나 김태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제가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무릎으로는 더 이상 코트에서 뛸 수가 없다고요. 결국 어머니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태산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이제 그만둡시다. 저도 우리 아들이 또 다칠까봐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결국 수긍했습니다. 그렇게 김태사는 20년 가까이 손에서 놓지 않았던 농구공을 내려놓고 평범한 사회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농구를 그만두기로 결정한 후 김태산의 앞에는 완전히 낯선 길이 펼쳐졌습니다. 20년 가까이 오직 농구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에게 취업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동안 운동에만 집중하느라 학점 관리나 인턴십 경험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해야 하나? 방 안에 혼자 앉아 구직 사이트를 둘러보던 그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농구 외에 자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무작정 이력서를 여러 회사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아, 너 우리 동창 김 사장 알지? 작은 보험회사 운영하는데 그쪽에서 영업사원 뽑는데 관심 있니? 어느 날 아버지, 친구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김태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보험 영업이라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많지 않았습니다. 네, 한번 면접이라도 보겠습니다. 면접장에서 김태사는 의외의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운동선수 출신이라는 배경이 오히려 신선하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김 선수, 운동선수 출신은 인내심과 목표 지향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영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끈기 있게 노력하면 반드시 성과가 따라옵니다. 당신 같은 분을 모시고 싶네요. 그렇게 졸업과 동시에 김태사는 작은 보험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운동장으로 달려가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이제는 정장을 차려입고 사무실로 향해야 했습니다. 태산 씨,
이 계약서 작성법 다시 봐야겠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선배들의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서류 작업, 고객 응대, 보험 상품 이해 등 배워야 할 것이 산더미였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는 농구를 할 때처럼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저 분야가 어렵다면 남들보다 2배, 3배 더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퇴근 후에도 김태사는 보험 관련 서적을 읽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지식을 쌓았습니다. 주말에는 선배들에게 커피를 사며 영업 노하우를 물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배움에 대한 열정은 곧 회사 내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는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강점은 의외로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이었습니다. 농구 선수 시절 팀워크를 중시하며 길러진 대인관계, 고객과의 신뢰 관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 대리, 어떻게 이렇게 고객들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동료의 질문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분들에게 필요한 보험이 뭔지 고민하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의 진정성은 고객들에게도 통했습니다. 첫 해에는 겨우 실적 목표를 채웠지만 2년 차부터는 소개를 통한 고객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그는 팀 내에서 최고의 실적을 자랑하는 영업사원이 되었습니다. 태산 씨, 자네 정말 타고난 영업맨이야. 운동 그만둔 게 오히려 행운인지도 모르겠어. 지점장의 칭찬에 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농구 코트가 그리웠지만 이제는 새로운 분야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실적은 업계에도 알려졌고 5년 차에 접어들 무렵 대형 보험회사의 헤드헌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산님, 저희 회사는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가 매우 명확합니다. 님의 능력이라면 월 1,000만 원도 가능합니다. 고민 끝에 그는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그는 더욱 빛났습니다. 성과급 제도가 잘 갖춰진 환경에서 그의 영업 능력은 최대치로 발휘되었고 입사 2년 만에 그는 영업 부문 최우수 사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월급과 성과급을 합쳐 월 1,000만 원을 벌기 시작했고 팀장으로 승진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태산아, 너 정말 잘 됐구나.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말에 김태사는 울컥했습니다. 한때는 프로 농구 선수가 되지 못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성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2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자 김태사는 오랫동안 마음에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던 빚을 갚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그는 결심을 하고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은행에서 대출 내역을 다 확인해 봤어요. 농구할 때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다 알아냈습니다. 부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산아, 그게 무슨 소리니? 왜 갑자기 그런 걸 찾아봐? 김태사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상당한 금액의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농구하느라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어요. 훈련비, 장비비, 원정 경비, 그리고 무릎 다쳤을 때 수술비와 재활치료비까지. 아버지, 어머니가 대출까지 받으셨다는 사실도 이제 알았어요. 부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이런 내용을 알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를 위해 기꺼이 한 일이야. 갚을 필요 없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김태사는 더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갚아야 할 빚이에요. 농구를 못하게 됐다고 해서 부모님께 진 빚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돈으로 남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 주세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태산아, 우리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할까봐
내게 말하지 않았던 거야.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는 일에 빚이라는 게 어디 있니? 김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마음이 아파요. 제가 농구를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알아요. 중국집 확장할 기회도 포기하시고 어머니는 허리 아프신데도 쉬지 않고 일하셨잖아요. 모두 제 뒷바라지 때문이었다는 거 이제는 다 알아요. 결국 긴 설득 끝에 부모님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대출이 상환되고 나자 김태산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건 효도 용돈이에요. 매달 제가 드릴 테니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도 다니세요. 부모님은 처음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일도 못하는 늙은이라고 자식한테 용돈을 탔어. 식당도 잘 운영되고 있고 우리 살만해. 내 돈은 내가 모아도. 그러나 김태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이게 제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일이에요. 이것마저 거절하시면 전 계속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그의 간절함에 부모님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김태사는 매달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누나와의 대화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살 위인 누나는 학창 시절 뛰어난 성적을 보였지만 학원 한 번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나, 정말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 누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 농구하느라 돈 얼마나 들어갔는데 내가 학원비까지 달라고 할 수 있었겠어. 독학으로 공부했지. 다행히 장학금 받아서 대학은 다녔으니까 괜찮아. 이 말을 들은 김태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만 생각했던 이기심이 부끄러웠습니다. 누나, 미안해. 난 정말 몰랐어. 누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뭐가 미안해? 그때는 내가 프로 선수 될 줄 알았잖아. 가족 모두 너한테 거는 기대가 컸지. 그리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지난 일인걸. 하지만 김태사는 쉽게 마음을 추스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깊이 반성했습니다. 특히 누나가 독학으로 공부하며 장학금으로 겨우 대학을 다녔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태사는 누나에게도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누나는 완강히 거절했지만 김태사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니라 원래 가족 예산에서 내 몫이었어야 할 돈이야. 제발 받아줘. 누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김태사는 누나가 오랫동안 미뤄왔던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경비도 지원했고 오래된 차를 새 차로 바꿀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태산아, 진짜 잘 됐다. 한때는 내가 무릎 다쳐서 정말 걱정했는데 이렇게 멋진 동생이 되다니. 누나의 말에 김태사는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부심이 피어났습니다. 농구 선수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가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누나, 앞으로도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다 도와줄게. 가족을 향한 김태산의 보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오래된 식당을 리모델링해 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었고 아버지가 평소 갖고 싶어 하던 고급 낚시 장비도 선물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렸고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어 하셨던 요리 강좌도 등록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족에게 보답하는 과정에서 김태사는 이전에는 몰랐던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농구 코트에서 느꼈던 성취감과는 또 다른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실패한 농구 선수가 아닌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새롭게 정립해 나갔습니다. 농구를 그만두고 난 후에 암흑기를 지나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업팀장으로 승진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된 김태사는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35이 된 그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며 문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자신의 삶을 밀어두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에 대한 갈망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몇 번의 소개팅을 시도해 봤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만남은 그에게 맞지 않았고 대부분 첫 만남 이후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내에서 눈에 띄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지원부서에서 일하는 서미영이었습니다. 귀여운 외모와 달리 업무적으로는 매우 철저하고 야무진 성격의 그녀는 회사 내에서 인정받는 실무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김태산이 담당하는 고객 계약서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서미영이 꼼꼼하게 체크해 알려주었고 그는 그녀의 세심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 팀장님, 이 계약서 5항 조건이 최근 개정된 내용과 맞지 않아요? 고객님께 다시 확인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미영 씨 덕분에 큰 문제 막았네요. 고마워요. 그렇게 업무적으로만 대화하던 두 사람이 가까워진 것은 부서 회식 자리에서였습니다. 우연히 나란히 앉게 된 그들은 업무 이야기를 넘어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 팀장님, 운동선수 출신이셨다면서요? 어떤 종목이었어요? 농구요. 대학 때까지 했는데 무릎 부상으로 그만뒀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도 중학교 때 배구부였어요. 물론 선수 수준은 아니었지만요. 스포츠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시작으로 두 사람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김태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취미와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농구대를 만들어주셨다고요?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부모님의 지지가 있어서 그렇게 성장하셨군요. 김태산은 미영이 자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의 과거 운동선수 경력에 호기심을 보이다가도 부상 이야기가 나오면 대충 넘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달랐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김태사는 미영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그들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주말 데이트, 영화 관람, 조용한 카페에서의 대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호감은 깊어졌습니다. 태산 씨, 정말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네요. 요즘 그런 남자 찾기 힘든데. 미영의 말에 김태사는 쑥스러웠지만 기뻤습니다. 운동선수 출신의 우직함과 외골수적인 성격이 때로는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는데 미영은 그런 면을 오히려 장점으로 봐주었습니다. 1년간의 연애 끝에 그들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김태사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결혼은 일생의 약속이었고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영아, 나는 결혼하면 정말 평생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 자신 있어. 너도 그럴 수 있겠어? 당연하지. 나도 그런 가치관이야. 우리 서로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지, 동료들만 초대해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은 미영이 오래전부터 가고 싶어 했던 유럽으로 떠났고 돌아와서는 김태산이 미리 장만해둔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커피를 마시고 서로의 하루를 응원하며 출근하고 저녁에는 맛있는 식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6개월쯤 지났을 때 첫 번째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원인은 돈 문제였습니다. 김태사는 결혼 후에도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 특히 그 즈음 어머니가 허리를 심하게 다쳐 중국집 일을 못하게 되자 병원비와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심해지셔서 당분간 일을 못하실 것 같아. 우리가 좀 더 보태드려야 할 것 같은데. 식탁에서 이 말을 꺼내자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매달 용돈도 꽤 큰 금액 드리고 있잖아. 갑자기 또 얼마나 더 드리려고? 김태사는 아내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병원비랑 생활비까지 합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 100만 원이라고? 그게 적은 돈이야? 우리도 이제 막 결혼해서 살림 꾸리는 중인데. 미영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김태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미영은 그의 가족을 향한 책임감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미영아, 부모님이 내가 농구하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잖아. 내가 지금 잘 벌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거야. 당신 가족은 이제 나야. 결혼하면 부부가 최우선이 되어야지. 시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미래를 위해 돈을 아껴야 해. 이 말은 김태산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을 꽂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에게 부모님을 외면하라는 말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버는 돈으로 부모님 도와드리는 게 뭐가 문제야? 우리 생활에 지장 없게 할게. 논쟁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태사는 자신의 뜻대로 부모님께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고, 미영은 며칠간 말없이 냉랭한 태도로 지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커져갔고, 부부의 행복했던 신혼생활의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용돈 문제로 한 차례 큰 갈등을 겪은 후 김태산과 미영은 겉으로는 평화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여전히 불만과 서운함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김태산은 아내가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꼈고, 미영은 김태산이 결혼 후에도 원가족을 우선시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태사는 아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봤는데 공평하게 양가 부모님 모두에게 똑같이 용돈을 드리는 게 어떨까? 미영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작황이 좋지 않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사는 이것이 양쪽 모두를 배려하는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양가 모두에게 용돈을 준다고? 미영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응. 너희 부모님도 농사에 힘드시잖아. 우리가 매달 조금씩 보태드리면 어떨까 해서. 그럴 필요 없어. 우리 부모님은 자식한테 손 벌리는 거 싫어하셔. 그냥 명절에 선물 드리고 가끔 용돈 조금씩만 드리면 돼. 김태사는 아내의 말이 진심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다툼을 원치 않아 그 주제를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속마음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김태사는 어머니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산아, 이번 달부터는 용돈 보내지 말 거라. 네. 갑자기 왜요? 그냥 우리도 아직 일할 수 있고 가게도 다시 열었으니까 괜찮아. 너도 이제 자기 가정 꾸려나가야지. 김태사는 어머니의 말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 주말 그는 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고 아버지와 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단둘이 있게 된 아버지는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술은 건강에 안 좋다면서요? 가끔은 괜찮아. 너랑 한잔하고 싶어서 그런다. 두어 잔이 오가자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입을 여셨습니다. 태산아, 내 마누라 참 대단하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더러 용돈 그만 받으라고 전화까지 했더라.
내 등 뒤에서. 김태사는 술잔을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미영이가요?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그랬다더라. 자기네 새 가정에 부담된다고. 우리가 벌써 늙어서 자식한테 손 벌릴 나이가 됐나 싶어. 기분이 영 좋지 않더구나. 김태사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자신 모르게 부모님께 그런 전화를 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뭐가? 미안해. 내 마누라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우리야 늙은이니까 아들 새 가정이 편안해야지. 아버지의 담담한 말투에 김태사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바로 물었습니다. 미영아, 너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했어? 미영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전화 드렸어. 우리 좀 숨통 트이게 해주시라고 부탁드렸지. 내가 모르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 우리 부부 사이에서 해결했어야 할 문제를 왜 부모님께 가져가? 당신이 내 말은 절대 안 들으니까 그랬지. 매달 그 큰돈 나가는 거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김태사는 분노를 누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야.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마. 부부 사이의 앙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김태사는 결국 어머니의 뜻을 존중해 용돈을 보내지 않기로 했고 대신 명절이나 생신에 더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 날 김태산의 누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퇴근 후 누나를 만난 김태산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나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와, 누나, 축하해. 어떤 분이야? 고마워, 회사 동료야. 나이가 있다 보니 서둘러 결혼하려고 해. 누나는 기쁜 소식을 전한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산아,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 내가 결혼 준비금이 좀 부족해서. 내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5천만 원 지원해 주셨잖아. 그런데 내 목숨 모아두셨다가 엄마 병원비로 다 써버리셨대. 혹시 그 돈의 절반만이라도 나눠줄 수 있을까? 김태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받은 거 절반은 누나 몫이니까 2,500만 원 바로 보내줄게. 누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올케는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반대하지 않을까? 김태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잘 설명할게. 이건 당연한 거니까 미영이도 이해할 거야. 하지만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며 이 얘기를 꺼내자 미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뭐? 2,500만 원이라고?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내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5천만 원 지원해 주셨잖아. 근데 누나 몫은 없어져서 내가 절반을 나눠주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받은 건 받은 거고 줄 건 줄 건데 갑자기 왜 그런 돈을 내놔? 김태사는 아내의 반응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지? 누나도 결혼 자금 지원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냐? 당신 누나는 성인이야. 결혼도 자기 돈으로 하는 게 맞는 거야. 부부의 언쟁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내 친누나가 결혼하는데 그 정도도 못 도와줘? 당신 마음대로 하겠다면 좋아.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 우리도 이제 막 자리 잡았고 앞으로 아이도 낳아 키울 텐데 그 큰 돈을 그냥 내놓는다고? 김태사는 더 이상 말다툼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다음 말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당신 맘대로 할 거면 우리 그냥 이혼하자. 당신은 가족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나 혼자 알아서 살게. 뭐? 이혼?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진심이야. 당신이 형님한테 그 돈 주면 나 정말 당신이랑 못 살아. 미영의 눈빛은 결연했고 김태사는 그녀가 농담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누나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서.
누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해해, 태산아. 내가 요즘 세상에 남의 돈 받겠다고 손 벌린 내가 잘못이지.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들으며 김태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누나의 마지막 한마디가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너한테도, 올케한테도 서운하다.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오자 미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됐네. 다른 집도 다 그래. 딸 결혼할 때랑 아들 결혼할 때 지원이 다른 게 당연한 거야.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김태사는 더 이상 아내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마음속에는 깊은 상실감과 실망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 관계는 겉으로는 회복된 듯 했습니다. 김태사는 부모님께 용돈을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되었고, 누나의 결혼 자금 지원 문제도 어쩔 수 없이 미영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차, 어느 날 김태사는 월말 정산을 위해 통장 내역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출금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같은 계좌번호로 200만 원씩 송금된 기록이었습니다. 이 계좌는 뭐지? 그는 계좌번호를 확인해 보았고 놀랍게도 그것이 장인어른의 계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며 그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매달 장인어른 계좌로 돈 보내고 있었어? 미영의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 농사가 안 좋아서 좀 힘드시다고 하셔서. 당신도 알잖아.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김태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내의 뻔뻔함에 화가 치밀었지만 굳이 싸움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근데 나한테 먼저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다음부터는 꼭 상의할게.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장인어른이 트랙터에서 떨어져 다리를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미영은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병원비를 김태산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많이 다치셨어. 보험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병원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김태사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처음 자신의 부모님과 누나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던 아내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태도였지만 장인어른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내야지. 얼마 들지? 글쎄, 수술비랑 입원비 합해서 1,000만 원은 넘을 것 같아. 김태사는 흔쾌히 장인어른의 치료비 전액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장인어른의 쾌유를 바랐고 돈 문제로 시비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미영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마치 김태산이 처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처럼 이후부터 미영은 더욱 대담하게 처가에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태산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 낯선 청년이 미영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우리 동생 상철이 기억하지? 대학교 때 한 번 만났었잖아. 김태사는 희미하게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처남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 그래. 많이 컸네. 대학은 잘 다니고 있어? 네. 작년에 졸업했어요. 식사를 하며 처남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처남이 돌아간 후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상철이가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데 알바하면서 공부하려니 힘들대. 우리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 김태사는 이미 예감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학원비가 한 50만 원이고 생활비까지 합치면 월 100만 원 정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처가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던 아내가 이제는 당당하게 처가 식구들을 위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김태산이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처남의 학원비 외에도 여러 음식점, 의류 매장, 가전제품, 구매 등 평소와 다른 소비 패턴이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 카드 사용 내역 좀 설명해 줄래? 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 나 엄마 아빠한테 우리 카드 한 장 더 만들어서 드렸어. 너무 매번 돈 달라고 하기 그래서. 뭐, 내 카드를 장인어른 장모님께 줬다고? 김태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마치 잘못한 일이 없다는 듯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당신도 늘 내 부모님도 당신 부모님처럼 대해준다며. 이것도 당신 부모님 챙기는 것만큼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지. 내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잖아. 미영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됐어. 이제 와서 뭘? 당신도 내 부모님 병원비 기꺼이 내고 그랬잖아. 그럼 평소에도 좀 도와드리는 게 이상한 일이야? 김태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영이 자신의 논리를 역이용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카드 사용에 대한 논쟁은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처남이 첫 시험에서 떨어진 후 학원비와 생활비 지원이 1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김태사는 결국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상철이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는 거야? 이미 1년이 넘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번에 떨어지긴 했지만 다음 시험은 꼭 붙을 거래. 그러면 다 갚는데. 갚는다고? 그동안 준 몇천만 원을 어떻게 갚겠다는 거야? 공무원 되면 안정적인 월급으로 조금씩 갚아나가겠대. 내가 보증할게. 김태사는 분노를 억누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부모님과 누나에게는 한 푼도 안 된다고 하면서 처가에는 수천만 원을 퍼붓는 아내의 이중적인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 미영아. 내 가족에게는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너희 가족에게는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게 말이 돼. 그러나 미영의 대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야. 당신 가족은 당신이 운동할 때 많이 도와줬잖아. 이제는 우리 가족을 도와야 할 차례지. 김태사는 더 이상 말다툼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를 펼치는 아내와의 대화는 시간 낭비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침묵으로 항의했지만 그것이 묵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김태산의 회사 생활은 더욱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열정적인 영업 활동과 탁월한 고객 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그는 영업본부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책임은 커졌지만 그만큼 급여와 성과급도 대폭 올랐습니다. 여기에 몇 년 전부터 조금씩 투자해온 주식들이 예상 밖의 큰 수익을 내면서 그의 자산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어느 주말 미영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김태사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음 달이 아버지의 환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미리 축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이 환갑이시죠? 무슨 선물 받고 싶으세요? 아이고, 그냥 밥이나 한 끼 같이 먹자. 내가 뭐 필요한 게 있겠니? 하지만 김태사는 무언가 특별한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내 때문에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를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아버지 평생 소원이 유럽 여행이라고 들었는데 맞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놀라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니? 그냥 TV에서 본 얘기였는데. 누나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항상 파리 에펠탑이랑 로마 콜로세움 가보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잠시 침묵 후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사실 나 어릴 때부터 유럽 가보는 게 꿈이긴 했었다. 하지만 그건 그냥 꿈일 뿐이지.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유럽 여행 다녀오세요.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환갑 선물로요.
말도 안 돼. 그런 큰 돈 어떻게 쓰냐? 안 된다. 아버지는 강하게 거절했지만 김태사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번만큼은 아내가 반대하더라도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다음 달이 아버지 환갑이셔서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미영은 TV를 보다가 그를 흘낏 쳐다봤습니다. 어떤 선물? 유럽 여행, 아버지 평생 소원이 유럽 가보는 거라고 해서 미영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TV 리모컨을 내려놓고 몸을 돌려 김태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유럽 여행? 미쳤어. 얼마짜리 선물인지 알아? 알아. 두 분 왕복 항공권에 호텔, 현지 투어까지 해서 대략 1,500 정도 들 것 같아. 1,500만 원이라고.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지? 미영의 목소리는 금세 높아졌습니다. 김태사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농담 아니야. 내가 이번에 승진도 했고 주식도 꽤 많이 올랐어. 그 돈으로 아버지 평생 소원 한번 이뤄드리고 싶어. 당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 돈이면 우리가 뭘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잖아. 이번엔 부모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다고. 미영은 한동안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유럽 여행이 소원이시면 일본이나 동남아로 바꾸면 안 될까? 더 저렴하고 노인분들도 덜 힘드실 텐데. 아니, 아버지 평생 꿈이 유럽인데 왜 다른 곳으로 바꿔? 당신, 나랑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큰 결정을 해? 몇백만 원도 아니고 1,5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잖아. 점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김태산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가 상의가 필요해? 내가 번 돈이고 내 아버지 환갑 선물인데 너는 천암 공무원 시험 지원한다고 매달 수백만 원씩 없어질 때는 상의 없이 마음대로 했잖아. 미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또 갑자기 왜 꺼내? 상철이는 시험만 붙으면 다 갚겠다고 했잖아. 나도 이번만 해. 결혼 이후 부모님한테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번만큼은 양보 못해. 미영은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가며 뒤돌아봤습니다. 좋아. 당신 마음대로 해. 하지만 그 돈으로 우리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여행 보내줘야 할 거야. 그래. 그럼 당신 부모님도 해외여행 가고 싶으시면 똑같이 보내드릴게. 결국 김태사는 여행사에 문의해 부모님의 유럽 패키지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최고급 항공권과 호텔을 선택했고 현지에서 불편함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야속했습니다. 출발 예정일 2주 전 어머니의 허리 디스크가 갑자기 재발했습니다.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도 어려워지자 여행은 불가피하게 취소되었습니다. 태산아, 미안하다. 환갑 선물로 좋은 거 준비해줬는데.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김태사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죠. 나중에 좋아지시면 그때 가면 돼요. 여행이 취소된 후 김태사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여행사에서 환불받은 금액을 그대로 부모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환갑 축하금이에요. 어머니 병원비로 쓰시고 나중에 건강해지시면 좋은 곳 다녀오세요. 아니다. 이렇게 큰 돈 받을 수 없어. 받으세요. 제 마음이에요. 결국 부모님은 그 돈을 받았고 김태사는 나중에 그 돈의 상당 부분이 누나에게 전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결혼 자금을 주지 못했던 미안함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영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김태산에게 말도 걸지 않았고 아침 식사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일부러 늦게 들어와 그가 잠든 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화내면 안 될까? 어느 날 저녁 김태산이 말을 걸었지만 미영은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나 화난 거 아니야.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해서 기분이 나쁜 거지. 내가 한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아버지 환갑인데 선물도 못 드려. 당신 마음대로 했으니 됐잖아.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김태사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보이는 이기적인 모습에 실망감만 커졌습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과 결혼했을까? 가끔 그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미 귀여운 딸아이가 있었고, 김태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의 환갑 문제로 냉전이 이어지던 어느 날 밤, 김태사는 한참 잠든 상태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 걸려온 부모님의 전화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전화를 받자 어머니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사나 큰일 났어. 가게가 집이 어머니,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가게에 불이 났어. 다 타버렸어. 집도 김태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중국집은 오래된 건물 1층에 있었고 2층은 부모님의 집이었습니다. 두 분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린 괜찮아. 저녁에 단골 손님이 데리고 나가서 같이 식사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돌아오니까 이미 소방차들이 와 있더라고. 김태사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옆에서 자던 미영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전화야, 이 밤중에? 부모님 가게랑 집이 화재로 다 타버렸대. 당장 가봐야 할 것 같아. 뭐? 화재라고. 어떻게 된 거야? 자세한 건 나도 몰라. 일단 가서 봐야 할 것 같아. 김태사는 서둘러 차를 몰고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그들은 까맣게 타버린 건물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생 일궈온 가게와 보금자리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김태사는 두 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산아, 왔구나. 어떡하니? 우리가 이렇게 됐어. 괜찮으세요? 일단 두 분 다치지 않으셨으니 다행이에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요? 옆 건물에 술 취한 사람이 불을 질렀대. 그게 우리 건물까지 옮겨 붙었나 봐. 김태사는 전문적으로 화재 현장을 살펴보던 소방관에게 다가가 상황을 물었습니다. 전기 합선 같은 건 아니고 옆 건물에서 시작된 화재가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이 오래돼서 불이 빨리 퍼진 것 같아요. 거의 전소된 상태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부모님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김태사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선 우리 집으로 가요. 당장 잠자리가 필요하시잖아요. 두 분은 망설였습니다. 아니다. 우린 근처 여관에라도 들어가면 돼. 너희 신혼집에 우리가 가면 며느리가 불편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우리 집에 오셔야죠. 여관이라니요. 우리 집방 충분해요. 결국 부모님을 설득해 자신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태사는 미영에게 미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부모님 모시고 집에 가고 있어. 방 좀 준비해줘. 전화 너머로 미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뭐? 우리 집에 오신다고? 갑자기? 응. 잠시만이라도 머무르셔야 할 것 같아. 모든 걸 다 이루셨으니까. 잠깐만. 우리 집이 작잖아. 딱히 손님 방도 없고, 그리고 희정이도 있는데. 김태사는 아내의 반응에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당장 갈 곳이 없으신데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그럼 호텔에 모시면 안 돼? 거기가 더 편하실 것 같은데. 호텔이라니. 가족인데 무슨 호텔이야? 부모님이 들을까 조심스레 낮춘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이해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평소와 달리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비밀번호가 안 되네요. 김태사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여보, 나야. 문이 안 열려. 비밀번호 바꿨어. 문 못 열어줘. 희정이 잠들었어. 김태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미영아, 장난하지 말고 문 열어. 우리 부모님이 이러고 서 계셔. 나 장난 아니야. 갑자기 한밤중에 시부모님을 데리고 오면 어떡해? 내가 준비가 안 됐잖아. 김태사는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님이 인터폰 대화를 들을까 염려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문 열어. 싫어. 나 오늘 밤에는 절대 못 받아들여. 호텔 가라고 했잖아. 부모님이 모든 걸 이루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그건 안 됐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우리 집에 들이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상의도 없이. 부모님은 상황을 눈치채고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태산아, 괜찮다. 우리 그냥 근처 호텔로 가자. 며느리 말이 맞아. 갑자기 찾아가면 불편하지. 김태사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전화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딱 하룻밤만이라도. 안 돼. 돈 많이 벌었다며? 그 돈이면 한 달은 호텔에서 지낼 수 있겠네. 그 순간 김태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부모님이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환갑때 준 돈을 들먹이며 호텔에 가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태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도어락 옆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설치한 디지털 도어락에는 비상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비상 상황을 대비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내가 싫다고 했잖아. 지금 우리 부모님이 화재로 모든 걸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미영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싫다고 했잖아. 당신 부모님만 소중하고 내 기분은 중요하지 않아? 김태사는 참을 수 없는 분노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내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지켜보시던 부모님의 놀란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산아, 그만해. 아버지가 황급히 다가와 그를 말렸습니다. 미영은 뺨을 감싸고 충격에 빠진 듯 서 있었습니다. 당신 날 때렸어? 맞을 짓을 했으니까. 미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김태산의 마음에는 동정이 잃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실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은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태산아, 우린 그냥 갈게. 부부 싸움까지 일으켰으니 우리 탓이다. 아닙니다. 어머니, 이건 미영이가 잘못한 거예요. 들어오세요. 제발. 아니다. 우린 근처 호텔에 들어갈게. 너희 사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우리가 빠지는 게 맞겠다. 김태사는 또다시 부모님을 붙잡으려 했지만 두 분은 단호했습니다. 결국 그는 부모님을 근처 호텔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방을 잡아들이고 나오는 길, 그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미영이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짐 다 챙겨서 나갈게. 희정이 내가 데리고 가. 그래. 나도 너 같은 여자랑 더는 못 살겠어. 이혼하자. 그날 밤 김태사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불에 타버린 부모님의 가게와 집, 그리고 호텔로 떠나시는 두 분의 뒷모습만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호텔방에 부모님을 모셔다 드리고 나온 김태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도, 그렇다고 부모님과 함께 있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호텔 로비에 24시간 카페에 앉아 커피를 시켰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영과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함께 보낸 5년의 세월,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 희정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새벽 3시 김태사는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부모님 방 옆 싱글룸을 하나 더 예약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려는 순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김태산 씨 맞으세요? 저 아파트 부녀회장이에요. 네? 부녀회장님이 웬일로? 지금 어디 계세요? 큰일 났어요. 김태산 씨 집에 불이 났어요. 뭐라고요? 불이요? 김태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또 화재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인지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소방차가 왔는데 상황이 좀 심각해 보여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혹시 안에 있던 사람들은요? 제 아내랑 딸이 걱정 마세요. 두 분 다 무사히 대피했어요. 지금 경찰이랑 같이 있는 것 같던데. 김태사는 서둘러 호텔을 빠져나와 자신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의 집이 있는 층은 이미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소방관들이 여전히 화재 진압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에요. 가족들은 어디 있나요? 아, 이 집 가족분이세요? 모두 무사히 대피했고, 지금은 경찰서로 동행했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서요. 경찰서라니. 김태사는 의아했지만 일단 가족의 안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급히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접수대에 서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와 딸이 여기 있다고.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얼마 후 한 경찰관이 그를 안내했습니다. 조사실로 들어서자 미영과 희정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잠옷 차림으로 울고 있었고 미영은 창백한 얼굴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희정아, 괜찮아? 많이 놀랐지? 김태산이 딸에게 다가가려 하자 경찰관이 그를 막았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몇 가지 질문에 답해 주셔야 합니다. 네, 무슨 일이죠? 제 가족이 다친 건 아니죠. 담당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태산 씨, 오늘 밤 몇 시에 집을 나가셨습니까? 네. 글쎄요. 저녁 11시쯤. 정확하진 않지만 그리고 어디에 계셨나요? 부모님과 함께 호텔에 있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형사는 잠시 그를 관찰하더니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김태산 씨, 부인께서 당신을 방화 혐의로 고소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김태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미영을 바라봤고 그녀는 피해자인 양 눈물을 글썽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왜 우리 집에 불을 지르겠어요? 미영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화가 나서 그랬잖아. 부모님 안 받아준다고 앙심 품고 불을 지른 거야. 미쳤어? 내가 우리 딸이 있는 집에 불을 지를 리가 없잖아. 당신 나가면서 두고 봐라고 했잖아. 당신이 그랬다고 밖에 안 돼. 김태사는 황당했습니다. 미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형사님, 저는 부모님과 함께 호텔에 있었습니다. 증인도 호텔 CCTV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집에 불을 지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이름이 어떻게 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영은 점점 초조해 보였습니다. 김태산이 명확한 알리바이를 제시하자 불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님, 우리 집에는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쪽에요. 그 영상을 확인하면 화재 원인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김태사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영상이요? 불이 너무 심해서 다 타버렸을 텐데. 미영이 끼어들었지만 김태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상은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있어요. 제 휴대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안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형사가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보려는 순간 미영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김태산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조작된 거야. 믿으면 안 돼요. 그녀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려 했지만 옆에 있던 여경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왜 이러시는 거죠? 미영은 체포되듯 제지당하자 창백해졌습니다. 김태산의 휴대폰은 형사의 손에 넘어갔고 그는 앱을 열어 녹화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잠시만요. 화재 발생 시간이 새벽 2시 30분경이라고 했죠. 그 시간대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사와 다른 경찰들이 모여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형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거실에서 미영과 낯선 남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친밀한 분위기로 변해갔고 결국 서로에게 다가가 키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옆에는 향초가 여러 개 켜져 있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고 두 사람이 안방으로 이동한 후에도 거실에 켜진 향초가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 중 하나가 기울어지더니 테이블보에 불이 붙었고 순식간에 불길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미영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건 조작된 거예요? 태산이가 만든 가짜 영상이라고요? 김태산은 얼어붙은 채 영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것도 그가 부모님과 함께 있는 동안 부인,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사의 질문에 미영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그냥 친구예요. 술이나 좀 마시려고 불렀는데 실수로 그렇게 됐어요.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자고 있었는데 화재 경보가 울려서 겨우 희정이 데리고 나왔어요. 김태사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고? 내가 방화범이라고 거짓말했다고? 미영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심각한 위증이고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과실로 인한 화재 혐의도 있습니다. 진술을 다시 해주셔야겠습니다. 김태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딸을 안아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희정이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계속 울었습니다. 괜찮아, 아가. 이제 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하지만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내의 배신, 거짓말, 그리고 화재로 잃어버린 집.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씨, 아내분은 불러온 남자분의 신원을 알려줬습니다. 현재 연락 중이고 곧 출석할 겁니다. 당신과 따님은 일단 편히 쉴 곳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부모님이 계신 호텔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진술이 더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김태사는 딸을 안고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택시 안에서 희정이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딸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희정이 위해서라도 강해져야지. 호텔로 돌아오는 길, 그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미영과의 결혼 생활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다고. 그리고 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사는 부모님과 함께 호텔 조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희정이는 잠시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사건 후에도 아이는 금방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그저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호텔에서 자는 것이 신나는 경험으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태산아,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김태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 같아요. 이혼 절차를 시작하려고요. 그래, 어쩔 수 없겠지.
근데 이 아이는 아버지의 시선이 휘정이에게 향했습니다. 김태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희정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그런 여자에게 맡길 수 없어요. 그때 김태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김태산 씨. 어제 조사 중이던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다시 한번 출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새로운 진술이 있습니다. 네, 갈게요. 오전 중으로 가겠습니다. 부모님에게 희정이를 맡기고 김태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 담당 형사가 그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어제 불러드린 남자분과 아내분의 진술을 모두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3개월 전부터 연락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3개월이요? 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예전에 교제했던 사이였습니다. 아내분의 전 남자친구로군요. 김태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영이 이전 연인과 몰래 만나고 있었다니 더 큰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젯밤 화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아내분의 진술에 따르면 당신이 출장이나 밤 늦게 귀가할 때마다 그 남자를 집에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김태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아내는 다른 남자와 어젯밤에는 특히 당신과 부모님 사이에 갈등이 있은 후 당신이 집을 나가자 위로받기 위해 그를 불렀다고 하더군요. 술을 마시던 중 둘 사이에 일이 생겼고 향초를 켜둔 채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저를 방화범으로 몰았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때 문이 열리며 또 다른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김민수 씨가 도착했습니다. 김태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영상 속에서 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평범한 외모, 하지만 눈길을 피하는 표정에서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김태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상간남을 향해 달려들었고 경찰관들이 급히 그를 붙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이 자식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집이 김태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쪽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술을 마시고 실수로. 실수! 3개월 동안 내 아내와 만난 건 실수야! 내 집에서 불륜을 저지른 건 실수라고? 형사가 김태산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여기서 폭력 행사하면 당신도 처벌받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김태산은 자기 자신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적으로요? 네, 그럴게요. 이 사람과 제 아내에게 최대한의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날부터 김태산의 법적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그리고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영은 결혼 초부터 남편의 수입을 자신의 가족에게 몰래 보내왔고, 심지어 김태산 모르게 대출까지 받아 처가에 지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면 시부모에게는 항상 인색했고 그들의 위기 상황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거절했습니다. 화재 조사 결과 불이 난 아파트뿐만 아니라 위층과 옆집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험사는 미영과 김민수에게 거액의 구상권을 청구했고 이웃들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의 재판날, 미영은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김태산에게 다가와 애원했습니다. 태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 김태사는 차갑게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늦었어. 넌 내 부모님이 모든 걸 잃었을 때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없는 틈을 타 다른 남자를 집에 들였지. 게다가 나를 방화범으로 몰아갔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 난 정말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그런 거였어. 널 사랑해. 태산아. 사랑, 그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야? 더는 연기하지 마. 우리는 끝났어. 결국 법원은 김태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위자료와 함께 화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미영과 김민수에게 묻는데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부과된 금액은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파출부 일을 시작한 미영의 수입으로는 이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김민수 역시 자신의 부모 재산까지 팔아 배상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둘의 관계는 이런 현실적인 압박 속에서 결국 끝이 났습니다. 한편 김태사는 희정이의 양육권을 얻어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부모님도 함께 살게 되었고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몇 달 후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희정이 좀 볼 수 있게 해줘. 내 딸인데. 법원에서 정한 면접 교섭권 날짜에만 만날 수 있어. 그 외에는 안 돼. 태산아, 나 지금 정말 힘들어. 돈도 없고 조금만 빌려줄 수 없을까? 그제서야 김태사는 미영의 진짜 목적을 알아차렸습니다. 딸을 보고 싶다는 것은 핑계였고 실제로는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나한테 기대지 마. 내가 자초한 일이야. 스스로 해결해. 전화를 끊고 나서 김태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에서도 어두운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혼 후 2년이 흘렀습니다. 김태사는 희정이와 함께 새로운 삶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배신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 했어. 선생님이 왜 엄마는 안 그렸냐고 물어봤어. 어느 날 저녁 희정이의 말에 김태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5살이 된 딸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엄마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희정이가 뭐라고 했어? 나는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고 했어.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엄마 없이 아빠랑만 사는 애들 있다고 했어. 김태사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즈음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른 보험회사와의 합작 프로젝트였고 그곳에서 김태사는 이수연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상대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함께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순전히 업무적인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프로젝트 회의에서 만나 의견을 나누고 가끔 늦게까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수연은 차분하고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분석적인 사고방식과 섬세한 일 처리 능력은 김태산의 믿음직한 실행력과 잘 맞았습니다. 한 번은 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나온 후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때 김태산은 이수연이 이혼한 싱글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혼했어요. 딸아이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김태산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이수연은 놀란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저는 아들이 있어요. 7살이에요.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공감대가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종종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게 되었고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태산 씨, 이번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는 건 어떨까요? 우리 준서가 또래 여자친구가 생기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이수연의 제안으로 두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희정이와 준서는 금방 친해졌고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 두 어른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아이 때문에. 이수연의 말에 김태사는 공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희정이가 엄마를 찾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더군요. 그래도 태산 씨는 부모님이 도와주시니 좋겠어요. 저는 혼자서 다 해결해야 해서. 김태사는 이수연의 강인함에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커리어까지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호감이 자라났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김태사는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수연 씨, 정식으로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 건 오랜만이에요. 이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태산 씨를 많이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아이가 있잖아요. 신중하게 가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하지만 진지하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아이들의 마음도 충분히 배려했습니다. 1년 정도 교제한 후 그들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빠, 이제 수연 이모가 우리 엄마가 되는 거야? 희정이의 질문에 김태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희정아, 수연 이모가 우리 가족이 될 거야. 준서도 우리 가족이 되고 괜찮겠어? 희정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밝게 웃었습니다. 좋아. 준서 오빠랑 같이 살 수 있어서 좋아.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혼이었기에 화려함보다는 진심을 담은 의식을 원했습니다. 김태산의 부모님도 이수연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수연아,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거든. 내가 옆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의 말에 이수연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태산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새로운 가족의 출발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양육 철학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전의 실패에서 배운 지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특히 이수연은 김태산의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했습니다. 주말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찾아뵙고 건강을 챙겼습니다. 김태산 역시 이수연의 부모님께 정성을 다했습니다. 서로의 가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에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재혼 2년 차 그들의 가정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희정이와 준서는 마치 친남매처럼 가까워졌고 두 아이는 서로에게 없던 형제애를 느끼며 성장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은 김태산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부모님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이수연의 사려 깊은 눈빛. 한때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가정의 행복을 그는 다시 찾았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 들어봐. 정말 웃긴 일이 있었는데. 이수연의 일상 이야기를 들으며 김태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결혼은 화려한 불꽃이 아니라 매일매일 피어나는 작은 꽃과 같다는 것을. 이전의 상처는 여전히 그의 일부였지만 이제 그 상처는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수연 씨,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김태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이수연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